미국은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 적자 줄이는 거, 미국산 제품 많이 사라 이렇게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중국 제재 동참을 지렛대로 계속 압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는 미국한테 받는 압박이겠죠. 중국은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은 계속 탈중국을 할 겁니다. 우회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 기업과 협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 자본,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의 FTI가 증가했다고 막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4년도에요. 한국의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FDI가 345억 달러를 넘었다 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게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 투자가 늘어났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게 없었어요. 그냥 사무소를 냈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중국 수출도 많이 하지만 우리 기업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리, 테무, 쉬인, 그러니까 알리, 테무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막 쏟아져 오는 거 있고, 나중에 창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를 찍고 미국, 유럽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투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이게 한 70억 달러가 넘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125.1%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거의 5분의 1, 20.3%가 중화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화권이라고 했을 때 중국, 홍콩이, 중국, 홍콩, 마카오인데요. 홍콩도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을 경유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조 생태계, 유통이 직격탄을 받을 겁니다. 알리, 테무에 싼 것도 있지만 지금 LG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로봇락이,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쟁업체라고 하는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AI의 기반,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의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을 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시장은 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제3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중국이 있는 제조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붙어,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 우리나라는 중국산 제조 혁신에서 만드는 제품이 우리의 유통, 제조 산업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 4년 안에 변화될, 가져올,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산업,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LCD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LCD 말고 조선산업도, 조선선박도 우리가 앞섰다 이런 이야기 이미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AI도 우리보다 앞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LCD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8대 주력 산업이었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산업이죠. 근데 지금 LCD는 이미 추월당한 지 오래됐죠. 오래됐고, 제가 그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 자국 제조 산업, 그다음 기업을 성장시키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LCD, 과거에 중국이 LCD 공장을 설립할 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BOE가 과거에 이제 10.5세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그러니까 기업의 돈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금이 국유 자본이 한 55%, 그다음에 BOE가 한 45%. 돈을 내는데, 이 45%도 은행 대출이 거의 40%죠. 거의 40% 차지하고, 그러니까 실제 자본은
뭐 거의 뭐 5%밖에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BOE가 10.5세대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그냥 뭐 국유 자본이 뭐 55%, 뭐 BOE가 45% 한다지만 사실 은행 대출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BOE가 뭘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소부장을 많이 팔았어요. 우리도 소프트웨어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 소부장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써라고 이야기 시작한 거죠. 중국산 소부장 제품을 활용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BOE가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많이 우리가 팔았던 소재 부품 장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BOE의 생태계에서 한국의 소부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은 더 떨어졌고 이제 BOE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더 하면서 이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뭐 정말 이제 후려치는 거죠. 밀어내기 하고 거기다가 기술력까지 많이 만들어내면 기술력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과거에 BOE LCD가 중국이 성장해 왔던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OLED까지도 빠르게 치고 오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중국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들 대부분 이제 OLED 공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뭐 BOE뿐만 아니라 뭐 비전옥스라든가 화신광den이라든가 뭐 션티엔마 이는 이런 OLED 공장이 계속 건설되고 있죠. 이게 OLED도 뭐 현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냉정하게 이해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LCD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속 기술의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기술의 초격차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버전하는 걸 수 있는 우리를 리프로깅이라고 하죠. 기술적 건너뛰임을 위한 것들을 정부와 대기업과 중견 소부장이 합쳐서 이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제가 볼 때는 소부재 부품 장비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이 가속화돼 있죠. 이것도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가 시작되면서 기술 자립이 매우 가속화됐죠. 이렇게 해서 국산화가 되면서 반도체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부분에 있어서의 범용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국제 반도체 산업 협회죠. 이 세미가 쓴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서 2026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109개 이제 반도체 팹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약 70개 이상이 중국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도 팹이 더 많이 늘어날 거지만 제가 좀 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후에 탈중국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다 아시면 뭐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미국계 여러 가지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에서 어디로 가 있냐면 말레이시아, 그렇죠? 이런 데로 가 있죠. 말레이시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반도체 생태계가 엄청납니다. 지난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말레이시아 간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 미국에 대응해서 우군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숨은 의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구축되어 있는 반도체 생태계와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있는 중국에서 나간 반도체 기업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태계인 기업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반도체 생태계도 결국 중국과 연동을 시키겠다 하는 거고 이건 미국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레이시아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 반도체 생태계와 중국과 끊으라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매우 치열한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히토류가 매장량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히토리가 뭐 매장량 했을 때 뭐 전 세계 4위냐 5위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인데 중국은 그 히토리가 미국에 건너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뭐예요? 이게 히토리가 매장만 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하고 생산한 중국이 최고니까 그러면 또 중국과 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그걸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의 반도체와 이 히토리 부분에 또 숨은 함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는 협업을 통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을 중국은 계속 시도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2024년도만 보더라도요,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약 한 1,700만 대 정도 되는데 중국 점유율이 한 65% 정도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전히 BYD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걸 데이터를 보면 뭐 2024년도 1위가 BYD, 뭐 3위가 지리자동차, 4위가 상하이 자동차, 6위가 창안 자동차. 그러니까 이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에서 이미 중국 기업이 뭐 1위, 3위, 4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 커져갈 수밖에 없고, 중국산 전기차의 성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죠. 이 CATL하고 이 비아디의 성장세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또 중국이 최근에 크게 하나 또 치고 기술력을 발표하면 전 세계가 놀랐죠. 여러분, 이게 3원계 배터리의 한국과 이제 인산철이라고 하죠. LFP 배터리의 중국산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해질 건데, 2023년도 매출액이 지금 CATL 같은 경우가 보면 76조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인산철 배터리가 좀 안정성이 좀 높고 뭐 가격이 좀 싼 대신에 밀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자체 기술 발전으로 이제 뭐 성능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한 7%에 불과했던 인산철 채택률이 2024년도에는 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배터리, CATL의 중국의 배터리가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해 나가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CATL이 이 소듐 배터리죠. 이 나트륨 배터리를 2025년 12월부터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이제 이 소듐 배터리를 두고만 보더라도 이 기술 격차가 꽤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듐 배터리도 하는데 이게 뭐 2030년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 격차인데 중국 CATL이 이걸 바로 양산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근데 이게 소듐 배터리가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4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도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배터리 시장에 완전 판을 바꾸는 하는 게임 체인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놀라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그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CATL이 이미 2년 전에 이거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지금 계속 기업들 이야기하고 정부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명확한 KPI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고 있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게 그대로 CATL이 이번에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트륨 배터리가 CATL뿐만 아니라 비아디, 뭐 그 밖에 여러 배터리 한 15개 기업 정도가 이미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듐 배터리가 이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아마 이제 등장하면서 아마 시장에 큰 뭐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국내 3사 배터리 3사도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있죠. 그러니까 그 장점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역으로 우리를 또 더 어렵게 만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진 전략적인 이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미중 양국에 우리 모두 필요한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이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은 핵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 부분에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한국이고, 반도체나 AI나 뭐 지금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역량들, 기술적 경쟁력, 이게 지경학적인 우리가 전략적 이점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사이에서 이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외교 전략. 우리가
트럼프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결국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유연한 외교 전략,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통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발휘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이 지금 꺼내들 수 있는 카드, 기업적인 측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협력해야죠. 그러니까 진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가 엔비디아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비중국 시장의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대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중국 시장에서 나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탈중국 이슈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지금 미국의 중국 상회, 그다음에 유럽의 뭐 중국 상회 이런 여러 가지 중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키워가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탈중국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탈중국한 기업들 어떤 기업이냐면 결국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불확실성이 심해니까 야 우리 동남아로 가자.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더 저렴한 동남아 국가로 가자. 공급망이 자꾸 이제 불확실성이 더해지니까 동남아로 가서 시장을 더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중국과의 이런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탈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R&D를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독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세계 지금 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현대가 2024년도에 R&D 센터를 만들었어요. 상하이에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런 대기업들의 변화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좀 지난 정부에서 지금 탈중국 정책들이 우리의 핵심 산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일 수 있었던 그런 골든타임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들은 지금 다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분위기가 너무 탈중국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 진출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런 거대한 소비시장, 그다음에 제조 공급망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한 유럽 기업들,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지정학과 지경학을 최대한 우리 장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교, 국익의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고 기업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중을 더 활용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탈중국의 이미지에서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부장 이런 중간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단절, 이 경쟁이라는 생각에 좀 벗어나서 중국 제조업의 생태계 내에서 협력과 경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쟤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쟤랑 무조건 따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버텨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내에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안에서 지켜봐야지만 내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모여드는 탈중국한 기업 생태계와 이제 중국 내 이 제조 생태계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하면서 우리만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워낙 미중이라는 큰 틀에서 이 판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공급망 생태계이기 때문에 기업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나와서 적극적인 지지, 지원, 규제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응, 미국과의 전략 패권 경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즉 이제 미국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8년 동안 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과감 없이 고민 없이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피지기여야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제조에 대한 변화, 성장을 모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중국을 아는 만큼 우리가 경쟁력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도 중국에 밀려오는 이런 제조 혁신의 변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들의 전략을 아는 만큼 우리의 대응과 생존의 공간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